1950년대의 한국은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땅이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도시에는 건물의 뼈대만 남았고 들판에는 불탄 농과 폐허가 이어졌다. 거리마다 희미한 연기 냄새가 떠돌았고 아이들은 헐벗은 채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기로 마음먹었다. 무너진 것은 집이었지만 꺾이지 않은 것은 마음이었다. 그 시절 한국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두 손은 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돌을 나르고 맨손으로 벽돌을 쌓았다. 비가 오면 공사장은 진흙탕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하루 일당 몇 원에 불과했지만 그 돈으로 아이의 학비를 내고 쌀을 샀다.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세상을 살게 하겠다는 희망 하나가 그들을 움직였다.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식량도 공장도 기술도 부족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정부가 아무리 가난해도 국민의 마음만은 부유했다. 마을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낡은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농촌의 밤길에 하나둘 전등이 켜질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약속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은 산업화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공장으로, 도시로, 그리고 바다로 향했다. 조선소에서는 쇳물 냄새가 가득했고 방직 공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계가 돌아갔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한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일꾼들의 눈빛은 식지 않았다. 그들은 돈보다 자존심을 걸고 일했다.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는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다. 그 시절의 한국은 배고팠지만 꿈만큼은 넘쳤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은 세계를 향한 상상을 했다. 언젠가 우리도 수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손으로 만든 차를 외국에서 달리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될 약속이었다. 8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은 드디어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다. 도로가 뚫리고 고층 빌딩이 올라갔다. 흙먼지 속에서 시작된 산업이 수출의 길을 열었고 한강변의 불빛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가 놀란 것은 단지 성장 속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이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그들의 의지와 근성은 세계 경제사에 남을 기적이었다. 그 기적의 이면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둡고 좁은 공장에서 밤을 새우던 젊은 여성 노동자들, 먼 타국으로 건너가 외화를 벌어온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리고 배를 타고 세계 바다를 누빈 선원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웠다. 누구는 말한다. 그것은 경제의 성장일 뿐이라고.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신의 성장이었다. 그 시절 한국인의 일상은 거칠고 고됐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서로의 밥을 나누고 함께 일손을 돕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웠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10명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다. 외국에서 아무리 기적이라 불러도 한국인에게 그것은 서로의 손이었다. 서울의 하늘에 불빛이 늘어나던 그 밤, 누군가는 여전히 시골에서 호롱불 아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었고, 의사가 되었고, 엔지니어가 되어 나라를 이끌었다. 한 세대가 피땀 흘려 쌓은 길 위에 다음 세대는 더 큰 꿈을 꾸었다. 희망은 그렇게 이어졌다.
이제 7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시절을 돌아보며 묻는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 답은 단순하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가장 큰 힘이었다. 한국은 재 속에서 일어섰고 눈물 속에서 웃음을 배웠다. 그것이 이 나라의 뿌리이자 자부심이다. 세계가 놀란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이 아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 국민의 끈기, 그 뜨거운 심장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무대에 당당히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 모든 시작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았던 사람들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 손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손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 뻗어 있다. 1960년대의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다. 그러나 그 가난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었다. 전쟁으로 무너진 국토는 서서히 정비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한강의 변두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낮에는 먼지와 시멘트 냄새가 가득했지만 밤에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밝히며 일했다. 공장 지붕 위로 솟아오르는 연기, 기계 돌아가는 소리, 트럭이 오가는 소리 그것이 한국의 새벽이었다. 누구도 그들의 땀을 보지 못했지만 그 땀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다. 그 시절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정답은 명확했다. 앞으로였다.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부족함은 오히려 사람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수출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함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길을 찾았다. 부산항에서는 수출용 박스가 쌓여갔다.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글자가 처음으로 세계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나라의 꿈이었다. 작은 라디오 부품, 옷감, 신발, 그리고 금속 부품이 배에 실렸다. 외국에서는 그저 값싼 상품이라 여겼지만 한국인에게는 피와 땀의 결과였다. 공장은 쉬지 않았다.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방직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기계 앞에 서서 실을 감았다. 그들의 손끝에서 수출 1호가 태어났다. 그 시절의 공장은 열악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이 자라났다. 내가 만든 제품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사실은 피곤을 잊게 했다. 정부는 국가 재건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이어지고 발전소가 세워졌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도시가 확장되었다.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공장은 곧 희망이었다. 시골의 부모는 자식이 공장에 취직하면 더 이상 굶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렇게 수많은 청춘이 도시로 향했다. 서울, 울산, 포항, 구미, 창원 지금은 익숙한 산업 도시들이 그때 처음 세워졌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 철골이 세워지고 거대한 크레인이 돌아갔다. 포항제철의 첫 용광로에 불이 들어온 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쇳물이 흐르는 그 순간 한국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철강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였다. 바닷가에 서 있던 젊은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규모의 선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외국 기술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바꿨다. 용적공의 얼굴에는 검은 그을음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밝았다.
그들이 만든 배가 바다 위를 떠오르던 날 세계는 놀랐다. 자동차 산업 또한 그 시기에 뿌리를 내렸다. 허름한 공장에서 시작된 국산 자동차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달리고 있다. 첫 번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순간의 감격은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있다. 한국은 그렇게 하나씩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갔다. 그 시절의 도시 풍경은 눈부셨다기보다 거칠었다. 도로에는 먼지가 날렸고 공장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할 틈도 없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잠시 눈을 붙이면 다시 일터로 향했다. 그래도 그들은 웃었다.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세계가 놀란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국민 소득은 빠르게 올랐다. 사람들은 비로소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 가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난을 이겨낼 힘을 모두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발전의 그림자에는 땀과 눈물이 있었다.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던 아버지,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실을 감던 어머니, 그런 부모를 보며 공부하던 자식들, 그들의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가 가능했다. 한강변의 밤하늘은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며 도시를 비췄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빛나는 도시의 야경이었지만 한국인에게는 그것이 희망의 불빛이었다. 그 불빛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외국 언론은 이 변화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결과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이 모여 만든 역사였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대기업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있었다. 손으로 세상을 일군 국민의 힘. 그것이 진짜 한강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업화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때의 정신은 지금도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위기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서는 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가장 강한 동력이다. 한강의 불빛은 단순히 도시의 전등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희망의 등불이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 불빛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 산업화의 시대는 고된 여정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한국은 자신을 증명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세계는 그 불빛을 다시 바라본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했을까? 한국의 답은 여전히 같다. 우리는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1980년대의 한국은 이미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 풍요의 나라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산업화의 기세는 거세게 타올랐지만 세계는 더 큰 기술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한국은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린다. 단순한 노동력의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나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시작이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첨단 산업을 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이 이미 독점한 기술의 벽은 너무 높았고 자본도 경험도 부족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익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말이 나올수록 더 강하게 도전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더 잘 만들겠다. 이 말이 공장과 연구소의 구호가 되었다. 가장 먼저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었다.
작은 실리콘 조각 위에 세상을 담는 기술,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한밤중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연구소 안에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끝없이 회로를 그리고 또 그렸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했고 데이터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다. 그들의 노력 끝에 한국은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모방이라 불렸지만 곧 전 세계가 놀라기 시작했다. 한국의 반도체는 빠르고 정확했다. 수율이 높고 가격은 낮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을 주목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올라섰다. 이제 세계의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속에는 한국 기술이 들어있다. 세상은 더 이상 한국을 따라가는 나라라 부르지 않는다. 이제는 이끄는 나라다. 조선업 역시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한 산업이었다. 한때는 외국에서 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대의 선박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용접하던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거대한 선박이 탄생했다.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배의 모습은 단순한 산업의 결과가 아니라 한 민족의 자존심이었다. 그 시절 한국의 조선소는 세계의 교과서였다. 유럽의 기술자들이 와서 배우고 미국의 기업들이 주문을 넣었다. 한국이 만든 배는 값이 싸서가 아니라 품질이 좋아서 선택되었다. 엔진의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한국의 기술력은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자동차 산업도 기적의 중심에 있었다. 처음에는 외국 차의 조립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곧 한국은 독자적인 엔진과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국산 자동차는 전 세계 도로를 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품질을 의심하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한국 차를 신뢰의 상징으로 바라본다. 유럽의 도로 위에서,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그리고 남미의 언덕길에서 한국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인의 끈기의 결과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 도면을 수정하던 엔지니어들, 한겨울 새벽에도 조립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들의 손에서 K- 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IT 강국으로 도약했다.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휴대전화 기술은 세계를 앞질렀다. 2G, 3G, 4G, 5G로 이어지는 속도 경쟁에서 한국은 늘 선두였다. 통신망이 깔린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외국 기자들은 한국은 미래를 앞당긴 나라라고 썼다. 컴퓨터를 넘어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될 때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작은 화면 속에서 세상을 보고 일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한국 기업이 있었다. 혁신의 아이콘이 된 한국의 IT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장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위기와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이 있었다. IMF 외환위기는 많은 기업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기술을 놓지 않았다.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개발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누군가는 묵묵히 기술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끝이 오늘의 혁신을 만들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증명이었다.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의 반도체는 전 세계의 산업을 움직이고
한국의 통신 기술은 수많은 나라의 미래를 연결한다. 조선과 자동차는 세계 무역의 흐름을 바꾸었고 스마트폰은 인류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이제 세계는 말한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수천 번의 실패, 수만 번의 실험,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결과라는 것을. 기술은 단지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한국의 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다. 오늘의 한국은 그때의 청춘들이 꿈꾸던 미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반도체의 다음은 인공지능, 조선의 다음은 친환경 선박, 자동차의 다음은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다. 기술을 향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모두가 함께 나누는 발전. 그것이 바로 K-테크의 철학이자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번엔 한국이 어떤 미래를 만들까? 그 답은 아마도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한국은 또 한 번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위기를 통해 진짜의 힘을 본다. 한국 역시 그랬다. 이 나라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단결의 불씨였다. 1997년 겨울,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다.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IMF 사태, 그 이름은 마치 폭풍처럼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수많은 가장이 일터를 잃었다. 거리에는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가득했고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결혼 반지를 벗어 기부함에 넣었고 누군가는 평생 모은 외화를 은행에 가져다 주었다. 나라가 어렵다면 우리가 돕자.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전국을 울렸다. 그날 이후 한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일하는 공장, 새벽 첫 차에 오르는 직장인, 그리고 작은 가게를 다시 여는 상인들. 그들의 손끝에서 희망이 되살아났다. 외국에서는 그 모습을 보며 기적이라 불렀지만 한국인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2020년 코로나19. 도시는 멈췄고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했다. 거리의 불빛은 희미해졌고 학교는 텅 비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누구 하나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썼고 자원봉사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나섰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라도 해야지였다. 의료진은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고 병동을 지켰고 국민은 그들을 위해 도시락을 보냈다. 편의점 알바생부터 기업 대표까지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봤다. 함께 이겨내자. 그리고 결국 한국은 그 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지켜냈다. 세계는 다시 놀랐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했는가? 답은 간단했다. 이 나라는 함께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한국의 역사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전쟁, 가난, 외환위기, 팬데믹.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다. 바로 사람이다. 괜찮아요.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라를 움직였다. 이제 세상은 한국을 다르게 본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다. 맞다. 그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삶으로 증명된 진실이다. 한국의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언제나 찾아왔다. 그리고 그 새벽은 언제나 국민의 손으로 열렸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마다 더 단단해진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이 나라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 그 작은 나라의 노래와 영화, 드라마와 게임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유럽의 거리에서, 중남미의 마을에서, 아프리카의 젊은이들까지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의 문화를 따라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길 속에 숨어 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여전히 경제의 상처를 회복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젊은 세대들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외국의 음악을 흉내내지 않았다. 자신들의 감정, 아픔, 희망을 노래했다. 그 노래가 바로 K-팝의 시작이었다. 2000년대 초 보아와 동방신기, 빅뱅과 소녀시대가 아시아를 열광시켰고 그들의 무대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BTS가 등장했다. 그들은 단지 춤과 노래를 보여주는 아이돌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사는 청춘의 상처를, 사회의 압박을,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했다. 그 진심이 언어의 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렸다.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그들의 이름으로 물들었고 유엔 본부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 세계 수억 명이 그들의 노래에 공감했다. 그건 단순한 음악의 힘이 아니라 공감의 힘이었다. 한국의 문화는 음악에서 멈추지 않았다. 드라마, 영화, 게임, 패션, 그리고 음식까지 하나의 장르가 아닌 하나의 정신이 세계를 감동시켰다. 2002년 겨울연가가 일본 중년층의 마음을 녹였을 때 그들은 단순히 배우를 좋아한 게 아니었다. 그 드라마 속 따뜻함, 사람 냄새, 정이 그들을 울렸다. 그 뒤를 이어 대장금,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이 전 세계로 퍼졌다. 한국 드라마는 화려한 액션보다 인간의 감정에 집중했다. 사랑, 가족, 희생, 우정 그것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통하는 언어였다. 그리고 2019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랐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쥐었을 때 한국은 더 이상 문화의 수입국이 아니었다. 이제 한국은 문화의 수출국, 트렌드의 중심이 되었다. 그 영화는 화려한 스펙터클도 거대한 예산도 없었다. 오직 이야기와 사람만 있었다. 그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때 봉준호 감독이 말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은 마치 한국 문화의 정신을 설명하는 문장처럼 들렸다. 그로부터 2년 뒤 또 한편의 한국 콘텐츠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오징어 게임. 단 한 시즌으로 넷플릭스 역사를 바꿨고
K-드라마라는 단어를 세계 사전에 새겼다. 그 속에는 단순한 게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생존,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이 녹아 있었다. 그 이야기의 진심이 사람들의 심장을 때렸다. 이제 한국의 콘텐츠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영향력이 되었다. K-뷰티, K-푸드, K-패션까지 세상은 K를 하나의 신뢰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창의력과 정성,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감성은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수많은 예술가, 기술자, 기획자, 그리고 국민의 문화적 자신감이 있었다. 그들은 작은 나라에서 뭘 하겠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를 울릴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한국의 문화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면서도 동시에 영혼이다. 그것은 한국인이 가진 정과한 그리고 흥의 결합체다. 그 속에는 눈물과 웃음, 절망과 희망이 공존한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면서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느낀다.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 소녀가 BTS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한 남성이 오징어 게임의 교훈을 되새기며 삶을 돌아본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다. 그것은 단순히 스크린이나 음원 속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이다. 앞으로도 세계는 계속 한국을 주목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기술과 예술, 감성과 논리가 결합된 이 문화의 땅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세계가 그 문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동경한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K- 문화가 가진 진짜 힘이다. 화려한 조명보다 진심으로 빛나는 나라. 대한민국. 한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믿기 힘든 장면을 보고 있다. 이제는 그 한국이 전 세계로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었다. 전쟁의 상처 위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은 다시는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술을 연구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만든다. 그 말은 한국 방산 산업의 정신이 되었다. 1950년대의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다. 총 한 자루, 전차 한 대조차 자국에서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군복 하나, 총알 하나도 직접 만들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다. 그렇게 1970년대 한국은 자체 무기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1980년대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를 스스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기술은 한층 더 정밀해졌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세계는 놀라기 시작했다. 이 정도 기술을 한국이? 그들이 처음 그렇게 말한 것은 K-9 자주포를 봤을 때였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도 작동했고 정확성과 신뢰성이 압도적이었다. 핀란드의 혹한, 호주의 사막, 인도의 고지대. 어디서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제야 세계는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기술로 무장한 나라라는 것을. 그 이후 K 흑표전차, K-21 장갑차,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까지. 한국은 방산기술 독립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담긴 철학이었다. 한국의 무기는 오직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라는 것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기 위해 강해진 나라, 그것이 한국이다. 2022년 세계는 또 한 번 한국의 힘을 보았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 전차, 자주포, 전투기까지 대규모로 수출하며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계약식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그 말 한마디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한국의 방산이 단지 기술력뿐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함께 수출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제 한국의 무기는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퍼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겸손하다. 그들은 전쟁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무기를 통해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는 힘을 보여준다. 세계 곳곳의 병사들이 한국의 장비를 사용하며 말한다. 이 장비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 말 속에는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인간 중심 철학이 녹아 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력의 성장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공정함, 그리고 성실함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결과다. 정확한 납기, 완벽한 품질,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 그것이 바로 K-방산의 진짜 무기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설계하는 나라로 불린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개발도상국에도 전수되고 전쟁 피해국을 위한 복구 프로그램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들은 총을 팔면서도 동시에 평화를 전한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말한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 나라의 역사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의 하늘을 나는 KF-21 전투기, 그 안에는 단지 첨단 기술만 있는 게 아니다. 1950년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한 수많은 이들의 꿈이 담겨 있다. 오늘도 한국의 기술자들은 묵묵히 연구실에서 땀을 흘린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기를 휘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에 있다는 것을. 그 길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K-방산의 비상이다. 그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기술의 진화다. 전쟁의 상처를 겪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를 지킬 준비는 되어 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달라진다. 그곳은 닿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언제나 인간의 꿈이 향하는 곳이었다. 한때 한국은 하늘을 보기조차 버거운 나라였다. 전쟁의 상처, 가난, 기술의 부족.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넘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하늘로 나아가자. 그 말은 공상처럼 들렸다. 그러나 1990년대 누군가는 그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연구원 몇 명이 좁은 연구소 한켠에서 종이 위에 로켓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첫걸음이었다. 1992년 한국은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작고 소박한 인공위성이었지만 그 순간 대한민국은 우주시대의 문을 두드렸다.
세상은 놀라지 않았지만 그날의 한국은 분명 달라졌다.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수많은 실패와 도전이 이어졌다. 그리고 2013년 1월 30일 한국의 이름으로 된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하늘을 뚫었다. 하얀 화염이 지상에서 치솟아 오를 때 모두가 숨을 멈췄다. 한때 전쟁으로 무너졌던 나라가 이제는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날 나로우주센터 관제실에서는 환호와 눈물이 동시에 터졌다. 성공입니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땀과 좌절, 수천 번의 실패가 한순간에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8년 뒤 한국은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이제는 100% 우리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리자. 그것이 바로 누리호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천 명의 기술자, 수많은 실패의 기록, 그리고 한 나라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하나하나 설계하고 만들고 시험하고 폭발하고 다시 고쳤다. 로켓은 수십 번 터졌고 데이터는 수천 장이 쌓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2021년 누리호는 첫 발사를 시도했다.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진 못했지만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였다. 그날 밤 국민들은 뉴스 화면을 보며 박수를 쳤다. 괜찮아요. 다음에는 성공할 거예요. 실패조차 격려로 바꾸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다.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누리호는 다시 하늘로 향했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하얀 불꽃이 하늘을 가르며 솟구쳐 오르고 화면 속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단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위성 분리 성공. 마지막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관제센터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해냈다. 그날 세계는 놀랐다. 이 작은 나라가 독자 기술로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의 꿈의 완성이었다. 누리호의 성공은 단지 시작이었다. 이제 한국은 달 탐사선 다누리를 보냈고 우주통신, 위성망, 심우주 탐사까지 계획하고 있다. 2027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다. 더 이상 한국은 지구의 한쪽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는 우주시대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어려운 길을 선택해왔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다. 로켓을 만든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지 금속이 아니라 이 나라의 꿈을 실은 불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술자의 자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이었다. 우주 개발의 역사는 결국 믿음의 역사다. 불가능이라 말하는 세상 앞에서도 믿음 하나로 계속 나아가는 것. 한국은 그렇게 우주를 향해 날았다. 이제 어린 학생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한다. 언젠가 나도 누리호를 타고 달에 가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한국의 미래는 이미 떠오르고 있다. 그날 나로우주센터 하늘을 가른 불꽃은 단순한 로켓의 궤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간 대한민국의 궤도였다. 대한민국은 이제 하늘을 본다. 별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그 하늘 너머에서 누리호가 남긴 꼬리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다. 그 불빛은 말없이 이렇게 전한다.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날아오를 것이다. 대한민국, 우주를 향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한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빛났다. 외세의 침략, 전쟁, 가난, IMF,
코로나, 수많은 시련이 밀려왔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 땅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국민 정신이었다. 그 정신은 화려한 구호 속에 있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서, 공장에서, 농촌의 논두렁에서, 그리고 도시의 밤거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한국의 기적은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폐허만 남았을 때 사람들은 굶주렸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흙먼지 가득한 거리에서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머니들은 밥 대신 보리죽을 끓이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시절의 사진 속 얼굴들은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굳세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시 세울 나라를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대한민국은 서서히 일어섰다. 길거리에 불빛이 들어오고 공장이 세워지고 거리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눈부셨던 것은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다. 19만 6,070년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다. 누군가의 피로 위에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쌓였다. 그 시절을 지나며 한국인은 한 가지를 배웠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금을 모았다. 반지를, 목걸이를, 돌반지를 내놓으며 나라의 빚을 갚았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하지만 그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움직였다. 세계는 놀랐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국민적 단결이었다.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한국은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만들고 음식을 나누고 의료진을 응원했다. 병원 근처에서 도시락을 전달하던 시민들, 자신보다 약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 새벽까지 방호복을 챙기던 손길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 정신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늘 함께라는 단어가 있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근본적인 힘이었다. 이 국민 정신은 단지 위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살아 숨쉰다. 지하철에서 노인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청년, 길을 건너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주저없이 달려가는 시민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이 정신은 예술 속에서도 흐르고 있다. 한국의 노래, 영화, 드라마에는 늘 서로를 믿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영화 국제시장의 아버지처럼 오징어 게임의 경쟁 속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의 시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사람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국민정신이라는 한 줄기 맥을 잇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 역시 이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움직인다. 봉사, 기부, 사회적 기업, 환경운동 이런 활동 속에서도 그 옛날의 단결심이 새로운 형태로 살아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세대는 이기적이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그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잘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다. 이 국민 정신은
단순히 한국 내부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은 봉사단으로, 의료진으로, 기술자로, 교육자로 헌신하고 있다. 지진이 난 나라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전쟁터의 난민들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이 누구냐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정신은 유전자가 아니라 기억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슬픔, 절망의 기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마음. 그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 왔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한때 세계는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불렀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사랑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 새벽에 출근하는 버스 안, 졸린 눈을 비비며 도시락을 든 어머니, 밤새 공부하는 학생, 군복을 입고 눈밭을 걷는 청년, 그리고 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한국의 진짜 힘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 정신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단단하다. 그것은 불빛이 꺼져도 남는 잔열처럼, 폭풍이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언제나 이 나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세계가 혼란스러울수록 한국은 그 정신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서로를 믿고 함께 걷고 끝내 웃으며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한국은 위대하다. 그 이유는 기술도 군사력도 부도 아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수많은 국민의 따뜻한 마음,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나라를 기억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는 따뜻한 나라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단지 기술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마음, 즉 봉사와 리더십의 정신이 있었다. 한국은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였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엔군과 전 세계의 구호품에 의지해 버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단순히 시혜로 받지 않았다. 그 속에서 배운 것은 언젠가 우리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자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세대를 넘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19만 7,080년대 한국은 급격한 성장 속에서도 아직 가난한 나라들을 잊지 않았다. 의사, 간호사, 기술자, 교사들이 가장 먼 곳으로 떠났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누군가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 한국인의 발자국이 찍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브란스 의료봉사단, 그리고 KUICA 코이카였다. 그들은 단순히 물자를 주지 않았다. 직접 현지에 들어가 사람을 가르치고 기술을 전수하고 병을 고치며 함께 사는 법을 나눴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가 처음으로 글을 배울 때 그 옆에는 한국인이 있었다. 맑은 물이 없어 고통받던 마을에 우물을 파던 이도 태양광을 설치하던 이도 한국인이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세계는 조금씩 밝아졌다. 한국의 봉사정신은 단지 개인의 선행이 아니라 국가적 리더십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에 적극 참여했다. 앙골라, 소말리아, 동티모르, 남수단, 레바논. 총성이 멎은 땅에 들어가 도로를 복구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열었다. 그곳에서 한국군은 총 대신 망치를 들었고 방패 대신 붕대를 감았다. 한빛부대, 동명부대, 자이툰부대 같은 이름들이 세계 곳곳에 희망의 상징으로 새겨졌다. 그들은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짓는 일을 했다. 레바논의 한 마을에서는 한국군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음식인 김치를 함께 담그며 한국의 정을 나눴다. 그 아이들이 훗날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총보다 따뜻한 손을 가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세계에 손을 내밀었다. 진단 키트를 나누고 의료 노하우를 공유했다. 대한민국의 과학자와 의료진이 밤을 새워 만든 그 기술은 지구 반대편의 생명을 살렸다. 그때 세계 언론은 이렇게 썼다. 한국은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연대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한 리더십이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자기만의 생존이 아닌 인류 전체의 안전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의 리더십은 정치적 권력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공감과 실천에서 비롯된 리더십이었다. 2010년 IT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구조대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구하며 밤새도록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구조대원들의 모습은 세계방송에 그대로 비쳤다. 그들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손으로 돌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한 생존자가 말했다. 한국은 먼 나라였지만 그들의 손길은 가장 가까웠다. 이처럼 한국의 봉사는 위기 때 빛나는 본능이었다. 그것은 국민 정신의 연장선이었다. 자신이 힘들어도 다른 이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의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이 봉사 정신은 단지 외국에 대한 도움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국 내부의 위기에도 늘 함께했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이 닥칠 때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달려왔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 손길이 모여 마을을 복구했고 그 따뜻함이 모여 사람의 마음을 살렸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재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잃지 않는 나라다. 한국의 봉사 정신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의 일부가 되었고 기업은 사회 공헌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 유튜브, SNS에서도 수많은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모금, 환경 정화, 보호소 봉사에 참여한다. 그들은 보여주기가 아닌 공유하기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 마음은 세대를 초월해 흐른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젊은 세대는 주는 기쁨을 배운다. 그 연결고리 속에서 대한민국은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완전히 변신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경제뿐 아니라 인류적 신뢰와 도덕적 리더십을 상징한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대표가 발언하면 세계가 귀 기울인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그 무게는 힘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 않다. 국토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세계를 감동시켰고 그 따뜻함이 국경을 넘었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한 학교 교사가 한국에서 온 봉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한국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설명했다. 한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나라였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닌 따뜻한 리더십의 나라로 부르고 있다. 그 리더십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마음으로 세상을 감동시킨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때 세상은 말했다. 한국은 작다. 한국은 가난하다. 한국은 늦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작은 나라는 세상을 놀라게 했고, 이제는 미래를 이끄는 나라로 서 있다. 한국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이야기였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적을 만들고 기술로 세계를 바꾸고 문화로 마음을 울리고 봉사로 세상을 감동시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약속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인류를 위한 약속이다. 서울의 새벽은 빠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그리고 지하에서는 인공지능이 도시의 에너지를 조율한다. 그 모든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을 위한 혁신이 있다. 한국의 기술은 단지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철학이 담겨 있다. IT, 바이오, 인공지능, 우주항공, 에너지.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기술이 아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 그들은 단순히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꿈꾼다. 새로운 세대의 청년들은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디지털로 나눔을 실천하며 AI와 환경, 인간의 조화를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재활용 기술로 바다의 플라스틱을 줄이고 누군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앱을 만든다. 또 누군가는 시골의 노인들을 위해 드론으로 약을 배달하고 농작물을 돕는다. 이 젊은 세대의 발명과 실천 속에 한국의 미래가 자란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 특유의 정신이 흐른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간다는 믿음. 그것은 과거 산업화 세대가 흘린 땀에서 비롯되어 지금의 디지털 세대가 새로운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미래의 한국은 기술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한국은 따뜻함으로 세상을 이끌 것이다. 지금 한국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리더로도 떠오르고 있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이 거대한 숙제 앞에서 한국은 머뭇거리지 않는다. 태양광 도시, 수소 에너지, 해상 풍력, 전기차 인프라. 작은 땅에서 피어난 혁신은 이제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 2030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던 그 시절에도 한국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인류 모두의 것이다. 그 말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었다. 우리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주는 미래의 약속이다. 우주로 향하는 도전도 그 약속의 일부다. 누리호가 하늘을 가르고 달 탐사선 다누리가 지구를 벗어나며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 개발은 단순히 경쟁이 아니다. 우리가 우주로 가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함께 가기 위함이다. 이 말은 한국형 우주 프로그램의 철학을 말해준다. 우주에서도 한국은 함께라는 가치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한국의 미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사람을 위한 복지, 마음의 풍요를 만드는 문화 위에 세워진다.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한국은 AI를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대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따뜻함을 더 넓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이 바라보는 진정한 미래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리더로 불린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명령하지 않는다. 그는 앞장서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한국은 그런 리더가 되었다. 기술과 인류애를 동시에 품고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의 희망을 짓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다. 어느 날 외국의 한 학자가 말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기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우주시대, 인공지능. 이 모든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한국은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한국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그러니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약속이다. 한국의 미래는 단지 다음 세대의 몫이 아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교실에서, 농촌에서, 병원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쓰이고 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약속을 완성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묻는다. 다음 시대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누군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희망은 바로 한국에 있다. 그 희망은 빛나는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다. 그 희망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렇게 약속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감동시킬 것이다.